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격리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일상회복 1단계 실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거센 비바람이 나흘째 이어지며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0여 개 시군에는 올해 첫 산사태 특보도 발령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을 재차 거절했습니다. 당분간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만남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밤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도심을 20km나 질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뒤에도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 거행됩니다. 영국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비상사태가 3년 4개월 만에 해제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각국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1월 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선포했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풀립니다. WHO 긴급위원회는 4일 분기별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심층 검토해 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사무총장이 동의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나게 됐습니다. Yesterday, the emergency committee met for the 15th time and recommended to me that I declare an end to the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 have accepted that advice. WHO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사망자와 중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그러나 각국이 경계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The worst thing any country could do now is to use this news as a reason to let down its guard, to dismantle the systems it has built, or to send the message to its people that COVID-19 is nothing to worry about. 코로나19 보건 위기는 사실 지난해부터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 이후 방역 규제를 완화한 중국의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1월 회의에서는 비상사태를 풀지 못했습니다. WHO는 앞으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노력과 백신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로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국내 방역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현황과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종합 검토해 단계적인 방역 의료체계 일상 회복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라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바꾸는 1단계 조치가 시작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고 재난관리 담당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조정됩니다.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준비가 끝나면 2단계가 시행되는데 이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 등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의료체계 일상회복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데 사실상 모든 방역 의료 조치가 사라집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2단계 진입은 7월, 3단계 진입은 이르면 내년쯤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모처럼 찾아온 연휴에 거센 봄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나흘째 비가 계속돼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세찬 비바람에 건물 외벽 자재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비바람이 지금 엄청 몰아서 떨어지면 위험하겠다는 그런. 제주 산간에는 초속 33m가 넘는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전북 무주와 전남 여수, 경남 통영 등지에도 초속 20m를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과 함께 비도 무척 거셌습니다. 제주 삼각봉에는 하루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사흘 동안 무려 900mm에 달하는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등 남부지방에도 하루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특히 전남 고흥과 경남 하동 등 남해안에는 올해 첫 산사태 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이례적인 봄호우는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서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본 동쪽 해상에 발달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비는 토요일 오후까지 제주도 산간에 많게는 2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50에서 100mm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내리다 북서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제주에도 비바람이 불면서 여객기가 무더기로 결항하고 30건 넘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항공편 운항은 오전 늦게부터 재개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이 밀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수학여행단부터 일반 승객까지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틀째 무더기 결항했던 항공기 운항이 정오가 가까워서야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어린 딸을 둔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 어린이날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합니다. 지금 아주 어린 딸이 있는데 지금 오늘 또 하필이면 어린이날인데 나쁜 아빠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슬프지만 그래도 일단 돌아가서 어린이날 같이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태풍급 비바람 때문에 이틀 동안 제주공항을 오가는 46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했습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을 비롯해 만여 명이 제주에 꼼짝없이 발이 묶이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수학여행단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목적지 항공편이 없어 김포를 거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일정이 어긋난 것은 물론이고 숙소를 구하는 데 애먹은 경우도 많습니다. 결항이 되고 좀 당황을 했고요. 그다음 숙소 구하는 게 좀 불편했고, 다행히 숙소 구하고 했는데 좀 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백길 이용객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라산에 이틀 동안 8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질 정도로 제주 전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폭우와 강풍의 이틀 동안 주택과 도로 침수,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30여 건의 피해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며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부산에 있는 11층 건물에서 불이 나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호우의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발생한 사고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문으로 일렁이던 불길이 돌연 폭발하듯 커지며 건물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번집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양정동에 있는 11층짜리 상가 건물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분 만에 진화됐지만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빠 여기 위험하다. 세상에 뭐고? 불이 난 건물이 탄 건 물론 파편이 주변 건물이나 주차된 차량에 튀어 소방 추산 5천만 원 이상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파편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밑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옆 건물에도 좀 피해를 입혔는데 앞서 오후 6시쯤에는 전남 완도군 드가망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선 배터리 전선이 합선되며 불이 난 건데
배 세척과 접안시설 일부가 탔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쏟아진 비에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삼각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770여 세대의 전기가 2시간 10분 동안 끊겼습니다. 한전은 폭우로 나무가 쓰러져 전신줄을 건드리면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황을 했죠. 갑자기 빵 하고 터진 냄새도 나고 해서 주민들이 거의 다 나와 있고 상가 사람들도 많이 계산이 일단 안 되니까. 대구 화원읍에서도 고압선에 이상이 생겨 밤중에 1시간 20분 동안 전기가 끊겼는데 한전은 호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계기로 1박 2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요일인 내일 정오쯤 한국에 도착한 직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하는 건 지난 2011년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정도 만입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과학교류, 청년, 문화 등 양국 관심사가 의제가 될 전망이지만 공동 선언이나 성명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일 정상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2004년 시작한 셔틀 외교는 그동안 2차례나 중단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되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가동되는 셈인데 일본 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한일 셔틀 외교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합의하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한일 간 앙금을 씻고 소통을 확대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제주도를 찾자 노 대통령은 가고시마를 답방하며 셔틀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셔틀 외교는 중단됐고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습니다. 셔틀 외교는 3년 만에 복원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에 온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건데 이후 3년여간 한일 정상은 여러 차례 만나 소통하며 관계 개선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2011년 12월 이 대통령의 교토 방문을 끝으로 셔틀 외교는 다시 멈춰섰고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권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을 거치며 한일 양국 정상 간 소통 기회는 급감했습니다. 12년 만에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을 방문해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통큰 결단을 내린 만큼 이번에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의 움직임 시작은 강제징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통을 겪으셨던 것에 대한 공감 그리고 위로 이런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공급망 협력 같은 주요 과제도 다루겠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당장 기시다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원자력 감독에 문제가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중간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정당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동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福島の復興を実現するためには、ALPS処理水の処分は先送りできない課題であると。 외무상을 직접 태평양 국가에 보내 안전성을 설득하는 등 국제 여론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주변국 반발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원전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방류한다고 맞섰습니다. 中国や韓国を含む世界の多くの原子力関連施設が各国の規制基準を遵守しつつトリチウムを含む液体廃棄物を海洋等に放出をしています。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가 중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시점에 나온 IAEA 중간 보고서는 일본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에 더욱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우리 측에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자국 내 비판까지 나온 만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40여 년 만에 한반도 기항을 확정한 미 전략 핵잠수함 SSBN을 둘러싸고 관심이 일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달 말쯤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핵 억제를 위한 조치를 넘어 또 다른 의미는 없는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핵탄두 수십 기를 장착해 웬만한 핵보유국과 맞먹는다는 미 전략 핵잠수함 SSBN. SSBN은 냉전이 저물기 시작하던 1981년을 끝으로 더 이상 한반도에 입항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이념이 아닌 경제적 상호 의존을 앞세워 세계화가 본격화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과도 맞물렸습니다.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해도 오지 않던 SSBN이 40여 년 만에 한반도 기항을 확정한 것은 북핵 억제를 넘어 세계화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한반도에 오고 그것을 아마도 남한에 기항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확고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시연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맞춰 최근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더 부각되고 한미일 관계 역시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북핵 억제를 확장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등 한일 셔틀 외교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기존에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이 같은 변화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로 나아가면서 그간의 균형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념과 군사력으로 편을 갈랐던 과거 냉전 체제 못지않게 경제 안보를 매개로 블록화 대결 구도가 심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와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보도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고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며 공식 항의했습니다. 주중 대사관은 4일 두 매체에 보낸 서한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해 우리 정상은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매우 치우친 시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폄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급한 표현으로 우리 정상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부 내용은 언론 보도인지조차 의심케 할 정도라며 만약 한국 언론이 중국 지도자에 대해서 같은 방식의 보도를 연일 게재할 경우 중국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신중히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라며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이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건너뛰고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도 괜찮다고 선언한 이튿날 박광원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윤 대통령이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고 순서라며 회동 제안을 재차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을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대통령 뜻을 전했을 때도 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 발표 이후 원내 지도부와 당내 의견을 들으며 숙고했지만 결국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님은 원내대표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실 내용들이 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야당 측에서 오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는 거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날 가능성에도 이 대표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을 부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 입장에선 당대표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윤 대통령과 회동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패싱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황이랄지 당의 대표는 사실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재욱 원내대표도 여야 협치의 소중한 계기가 일단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만남을 결정해주면 언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듭 고사하면서 취임 1년을 앞둔 대통령이 여야 원내 지도부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는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건 지지층부터 결집하자는 전략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잇따른 설화로 또 민주당은 전현직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로 내부가 어수선한데요. 거대 양당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즘 여의도 정치를 보면 여나 야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이 설화와 공천 녹취 유출 의혹으로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이런 결정을 하도록 조수진 최고위원은 양국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따가운 눈총만 받았습니다. 밥 한 공기 다 키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한창 민심을 얻는 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되려 지도부에서 각종 소란이 시작되는 모양새인데 김기현 대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의혹으로 대표 취임 이후 줄곧 법원과 검찰을 오가야 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시장 퇴직 때 김문기 사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당내의 거센 반발이 잠시 잦아드나 했더니 이번에는 돈봉투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에도 연루자가 최대 20여 명에 이른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쇄신하고 변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는 김기현 대표나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작 집안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외교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당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과 맞는 그런 정책들을 대신에 제시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해야만이 대통령실의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비명계 박광원 원내대표와 손발을 맞춰 강력한 쇄신책을 준비 중이라지만 거취 논란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한다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12월이라도 그 사이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야당에도 마음을 주지 않은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당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으로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연휴 뒤에 시작됩니다. 이미 본궤도에 오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립니다. 첫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인 만큼 변호인과 검찰만 출석해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공소사실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순서도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과 자신의 선거를 지원해준 보답으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4,8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이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7,800억 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의 이익이 늘어난 건 부동산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한 탓이고 불확실한 경기 변동을 우려해 확정 이익을 선점해둔 거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관내 기업들의 돈은 무상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였다는 이 대표 주장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뇌물이었다는 검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다른 사건보다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기소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미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마쳤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침묵을 지켰던 이 대표도 지난 재판에선 처음으로 입을 열고 김 처장이 자신에게 대면 보고한 것이 맞느냐며 유 전 본부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연휴 뒤에는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성남시청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의 사퇴는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회장이 의혹 당사자로 직접 거론되면서 고객들이 빠져나가고 불매운동까지 확산하는 등 오너 리스크가 커지자 이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저는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거래 명세서를 공개하며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적극 반박했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앞서 사퇴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돌연 태도를 바꿔 전격 사퇴를 발표한 데는 이런 강경한 대응이 오히려 악화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약간 라더견대 회장님의 맞불 이런 식으로만 자꾸 가는 게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이제 책임감을 더 느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김 회장이 배우로 지목된 이후 키움증권은 오너 리스크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계좌를 옮긴다거나 급기야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국내 업계 주식거래 시장 점유율 1위, 키움그룹이 개인 고객의 비중을 늘려가며 성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고객 이탈은 뼈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키움증권은 개미가 키운 증권사인데요. CFD 사태로 배신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점점 번지는 중입니다. 금감원이 그룹사뿐 아니라 김 회장 개인의 주식 거래를 들여다보는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SG증권으로 갑자기 쏟아진 키움증권의 차액 결제 거래, CFD 미수 채권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나아가 올해 안에 초대형 투자은행 사업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도 검찰과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수사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결국 대규모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익래 회장의 사퇴는 벼랑 끝에 몰린 키움증권의 초강수였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새로 계약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오히려 돈을 줘야 하는 경우를 역전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같은 역전세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울산의 경우 올해 아파트 전세 거래 10건 중 7건이 2년 전 계약 때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67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가 2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년 전 3억 3,500만 원이었던 전세 보증금이 2년 사이 1억 원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 1년 만에 6억 원에서 3억 원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 집이 왜 이래 싸냐. 경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수요자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금액이다. 3년 전 임대차법 시행으로 급등했던 전세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년 전 계약했을 때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낮아진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계약한 울산의 아파트 전세 거래 중 68.2%가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대구와 세종시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전세값 하락에 이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전세값 약세는 1년 이상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울산은 올해에만 8,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입니다. 4년 전 금액으로 돌아간다고 봐야죠. 수요가 많은 시장이 아닌데 입주 물량만 늘어나니 더 심각한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역전세 현상이 장기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네, YTN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사라져가는 국내 강제동원의 현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무기공장 조병창 인근에는 일본군이 만든 지하동굴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사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벌어진 강제동원의 현장이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민대용 PD가 직접 가봤습니다. 인천 부평 한봉산. 평범한 마을 뒷산처럼 보이지만 땅속에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미군 폭격을 피해 무기를 보관하려고 만든 27개의 지하동굴.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평 지하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C구역 6번 동굴인데요. 성인 남성 4명 정도가 함께 걸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길이도 무려 150m에 달합니다. 우리 조선의 이제 어린 학생들이 긴 정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해머를 들고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구멍을 팠습니다. 그 흙을 천 따위에 담아 나무 막대에 끼워서 2인 1조로 밖으로 흙과 돌조각을 지어 날라야 했습니다. 일본군이 작성한 인천 육군 조병창 상황 보고를 보면 한봉산 지하동굴 건설에 조선인 4,000명을 강제 동원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어시장 상인들의 젓갈 창고로 쓰이다가 2016년 한 곳에서만 탐방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7개 지하동굴 가운데 4곳은 도시개발로 소실됐고 일부 동굴은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부평 지하호가 강제동원의 역사가 담기는 그 현장인데 개인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것들을 원형을 보존하고 그 다음 후손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처에는
80여 년 전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지은 강제 노동자 합숙소도 있습니다. 천장 하나에 칸막이만 두고 여러 집이 연결됐다고 줄사택으로 불렸습니다. 미쓰비시가 조선에 건설한 110여 개 사업장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현장이지만 지붕과 외벽은 허물어졌고 건물 내부도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인천시 부평구는 남은 줄사택 6동 가운데 매입한 4동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환경정비 정도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거만 해. 요거 또 비 와서 자금 비 와서 다 날아가는데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제 좀 보존해 갖고 우리 후손들한테 아픔의 역사가 있다고 이런 거를 보여주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YTN 민대웅입니다. 오늘 70년 만에 국왕대관식이 열리는 영국 런던은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버킹엄궁 앞에는 며칠 전부터 왕실 팬들의 텐트촌까지 등장했는데요. 대관식 하루 전인 어제 찰스 3세 국왕과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이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버킹엄궁 앞도로 더 몰을 지나던 찰스 3세 국왕의 차량 행렬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이어 찰스 3세 국왕이 차에서 내리자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왕실 팬들과 악수하고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도 이 깜짝 방문에 동참했습니다. How are the kids doing? They're really well, thank you. Very excited. Excited, a bit nervous. Obviously, with a big day ahead. And what about you? 왕실 팬들은 국왕 가족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t's an absolutely amazing moment, and I just think I'm always going to remember the moment the king shook my hand. 찰스 3세 국왕은 이에 앞서 오전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마지막 예행 연습을 하고 점심은 버킹엄궁에서 영연방 왕국의 총리 총독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영국 기차역과 런던 지하철역의 안내 방송에 찰스 3세 국왕 부부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영국은 70년 만에 대관식을 앞두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찰스 3세는 영국의 40번째 국왕으로 공식 즉위하기까지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늘 아래서 70년을 왕세자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다이애나비와 세기의 결혼 뒤에 이혼과 그녀의 사고사로 인해 국민의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누군지 류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찰스 3세는 1948년 11월 버킹엄 궁전에서 엘리자베스 공주와 에딘버러 공작 필립 공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2차 대전 승전 후 처음으로 태어난 로얄 베이비의 영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4살 때인 1952년 어머니가 여왕에 즉위하며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됐고 9살이던 1958년 왕세자에 정식 책봉됐습니다. I, Charles, Prince of Wales, do become your liege man of life and limb, and of earthly worship. And faith and truth I will bear unto thee.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기 치세로 70년을 왕세자에 머물렀습니다. 찰스 3세는 8살 때까지는 가정교사에게서 엘리트 교육을 받다 이후 왕실 관례와는 달리 일반 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왕족이 됐습니다. 왕립 공군과 해군에도 복무했고 젊은 왕자로서 자주 여대설에 휩싸이는 등 영국 안팎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1981년 다이애나와의 세기의 결혼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1992년 다이애나비와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해 큰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화 끝에 1996년 이혼하고 1년 뒤 다이애나비가 파리에서 사고로 숨지면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It is announced from Buckingham Palace that with regret the Prince and Princess of Wales have decided to separate. 다이애나비가 봉사와 자선으로 민중의 왕세자비로 불리며 나라 안팎의 사랑을 받았던 반면
찰스 3세는 카밀라 파커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를 향한 시선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왕실의 존폐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시켰습니다. 이런 살을 넘어서자 여론마저 한때 왕위 계승자로서는 아들인 윌리엄 왕자에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까지 찰스 3세는 결코 순탄치 않은 역정을 거쳐 영국 역사상 가장 고령의 국왕으로 즉위하게 됐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2분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 남성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지진이 난 곳은 이시카와현 북부 노토반도며 진원의 깊이는 12km입니다. 노토반도는 4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고 특히 밤 10시쯤에는 규모 5.9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바위와 흙이 주택까지 밀려왔고 신사 입구 기둥 문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전국 곳곳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가 푸짐하게 열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어린이날 했으면 좋겠고요. 매일 이런 거 놀러 가고 싶어요. 중학교 올라가도요. 계속 어린이날요.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에게 단연 인기 있는 곳은 놀이공원. 놀이시설마다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너무 괜히 온 것 같고 어린이랑 즐거운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세상에 세찬이 기다리는 게 다 주말에 새치게 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생스런 나들이길인 줄 알고 나왔기에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합니다. 활동하네. 몇 학년이야? 엄마가 아빠 같이 왔냐? 일이나 가자. 인파 속에 홀로 떨어져 눈물을 글썽이던 아이는 기호 찾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보행기를 탄 아기를 향해 엄마들이 안타까운 손짓을 계속합니다. 보행기를 타고 10m 앞의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경기지만 아기들은 경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아기가 어려서 안쓰러운 마음도 많고 해서 그냥 추억으로 한번 하는 걸로 말.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따라 부르는 흥겨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신이 난 아이들은 아빠랑 재미난 놀이도 볼 수 있는 날이 더욱 많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5월의 화창한 햇살 아래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었던 오늘,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마음입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청소년들이 즐길 만한 뮤지컬 공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부터 아이들 간의 폭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도 다양한데요. 신웅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장에 서 있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어느 날 찾아온 제비에게 자신의 몸을 감싼 보석과 금을 남김없이 떼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합니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4인조 라이브 밴드를 배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명의 배우가 출연해 극을 이끌어가는 독특한 뮤지컬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동심은 이 안에 계속 있는 거지. 이렇게 딱히 어릴 때만 존재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그 동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걸 가장 중점으로 두고 방학을 맞아 학교 앞 공터에서 노는 3명의 초등학생 아이들. 돈을 빼앗고 괴롭히는 동네 중학생을 이들 무적의 삼총사가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부당한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공부 말고도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학교에서 저한테 시비 걸었던 친구한테 말하던 장면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갈무 형을 혼내주는 장면에서 아주 통쾌했고 그 통쾌하는 광경에서 저도 공감됐다고 생각합니다. 130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 만복인의 떡집 시리즈를 어린이 뮤지컬로 옮겼습니다. 욕쟁이 만복이와 주먹이 앞서는 장군이가 신비한 떡을 먹고 착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자동차 안 공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치열합니다. 차 안에서 극장처럼 큰 화면의 영상을 즐길 수도 있고 또 이에 맞춘 맞춤형 통신 요금제까지 출시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전기차. 차를 타보면 뒷좌석의 큼직한 화면에선 YTN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펼쳐집니다. 뒷차 운전에 방해가 되는 걸 막고 영상에 집중할 수 있게 옆 창문에는 차량이 올라갑니다. 차량이 점차 자율주행 시대로 나아가게 되면서 단순한 운송수단에서 하나의 개인 공간의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 BMW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처음 출시한 차량용 eSIM 서비스 덕분에 스트리밍 영상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용 eSIM은 별도의 물리적인 칩 없이 차량에 내장되어 있는 식별 칩을 활용해서 모바일 데이터를 쓰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차량 또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처럼 세컨드 디바이스로 잘 쓸 수 있도록 SKT에서는 이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고해상도 화면을 돌돌 말리도록 해 원하는 크기로 볼 수 있는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인류가 운전에서 해방되면 자동차 안은 안방 극장으로 변할 전망입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차 내부 천장에 밤하늘을 구현한 차도 있습니다. 차 안의 즐거움을 안락함으로 바꾸기 위해 통신사의 AI와 협업해 안전을 제외한 기능은 모두 음성 인식으로 작동 가능한 차도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오자 차량 안 공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자동차 업체와 통신사 간 협업과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전기차 엑스포에서 전기 선박 방안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KCTV 제주방송 허은진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선박 한 척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승용차 5천만 대와 맞먹는 분량입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최근엔 자연스레 바다에서의 탄소 중립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엑스포로 변화를 예고한 전기 자동차 엑스포에서 첫 번째 전기 선박 관련 포럼이 열렸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전기 선박 시장 등을 주제로 담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에너지 대전환 어떻게 큰 그림을 가져나갈 것인지라는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런 위기와 도전을 맞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가 매연 배출을 줄인 선박만 연안에 접근을 허용하는 배출 규제 해역을 지정하고 있는 만큼 청정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선박 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실증 연구부터 전환까지 산업의 전 주기를 제주에서 실현하는 제주형 환경 친화적 선박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에 따라서 수소 연료 선박과 탄소 중립형 항만 구축도. 정부도 해양 환경과 친환경 선박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선박 산업을 친환경, 자율운항, 디지털 통신 등 다양한 기술 분야가 융복합된 해양 모빌리티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디지털이라는 21세기 메가 트렌드를 국가 산업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또 기술 개발이나 제도 개선 등에도 더욱더 정책적 지원 열심히 하도록. 전기 자동차를 넘어 전기 선박이라는 또 다른 친환경 모빌리티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고속도로 정체가 양방향 모두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나들이 차들은 오전 11시와 12시 사이에 집중되겠고요. 어제 놀러 갔다가 오늘 돌아오는 차들은 오후 5시와 6시 사이에 몰리겠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상황 아주 수월합니다. 전 구간 정체 없이 지나실 수 있겠지만 다만 곳곳이 빗길이라 빗길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35번 고속도로에는 사고까지 있습니다. 남이 방향으로 대소분기점을 앞둔 지점인데요. 갓길 쪽에 이렇게 차량 한 대가 서 있고요. 1차로에는 잔재불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2차로로 안전하게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는 만큼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20에서 50%까지 속도를 줄여주셔야겠는데요. 강원 산간 지역 지나신다면 더더욱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안개까지 짙기 때문에 시야 확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도 양산 휴게소 일대 갓길 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역시나 1차로 쪽에 차량 잔재물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오후 시간대는 오늘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기가 많이 버겁겠습니다. 특히나 경부선의 경우 남청주와 목천 사이로 30여 킬로미터나 꽉 막히겠고 북천안부터 남사 진위까지도 오후 시간대 불편이 예상됩니다. 15번 서해안선은 당진분기점부터 팔탄분기점까지 정오를 지나서 40여 킬로미터나 밀리겠습니다. 빗길에선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입니다. 여전히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강한 비구름은 지나가고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영남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 강풍주의보 남아 있는데요.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는 서쪽 지방은 오늘 낮에, 동쪽 지방은 오늘 오후 늦게부터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10에서 40, 전남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5도, 부산은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아서 서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다시 맑고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